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동화의 뒷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더군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동화를 꿈꾸고 커서는 인생에 쓴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찾나 봅니다. 제가 겪은 일이 꼭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몸이 아주 허약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자세히 어땠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오랜 시간 뛰어다닐 수 없어서 또래의 남자아이들처럼 축구를 하며 놀지는 못했습니다. 태어나기를 몸이 허약하니 저절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때의 기억이 나는군요.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놀 때 저는 몇몇 여자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곤 했죠. 저는 책 속의 이야기들에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는 허약한 저를 잊을 수 있는 온갖 신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저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70년대의 농촌이 대부분 가난하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집이 없어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를 했죠. 비가 오면 주인집 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비 내리는 뜰악을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면 항상 뭔가 알 수 없는 슬픈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어린 저는 누구와 비교해보지도 않았지만 남보다 허약한 신체를 느꼈고 그럴 때마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 죽음의 공포를 직감하곤 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기어코 심장에 큰 탈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쇠진해진 저를 안고 큰 병원으로 데려가셨죠. 당시 의사의 말로는 수술로 바로 잡아주면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 비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필사적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친척도 많지 않은 집안이어서 거의 절망에 가까웠다고 하시더군요. 그나마 동네 분들이 얼마간 돈을 걷어주시긴 하셨지만 그걸로는 입원비도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친척들은 다 저희 집처럼 가난해서 손을 벌려도 돌아오는 것도 없었고요. 그때 동네에서는 모두 제가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인생이 참 희한하고 묘한 부분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 저는 저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루 종일 말도 하지 않고 때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숨죽여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돈을 구하시느라 안 계시고 병실에는 저 혼자만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떤 젊고 잘생긴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었죠. 얘야, 너희 부모님 어디 계시니? 아저씨가 부모님 좀 만나 뵙고 싶은데. 제가 고개만 흔들자 아저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씩 웃으시더니 저에게 쪽지를 한 장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부모님 오시면 꼭 드려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혹시 못 전해드리더라도 아저씨가 병원에 이야기해놨으니 너무 걱정 말고. 아저씨가 가시고 나서 저는 그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드님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종이의 질감과 햇살에 비친 광택이 기억이 납니다. 어찌 되는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몇 마디의 짧은 글에서 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힘없는 얼굴로 병실에 들어서던 부모님은 한껏 들떠서 이러쿵저러쿵 조잘대는 저를 보고는 영문을 몰라 하시다가 제 손에 꼭 쥐고 있던 쪽지를 전해드리니 금세 저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밖으로 뛰어가셨습니다. 아저씨와 통화를 하고 온 부모님께서는 저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저는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그 아저씨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독지가라고 합니다. 그날도 후원하는 이를 만나러 병원에 들렀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사정하시는 모습을 우연히 보시게 되었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병원 측에 문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저씨께서는 수술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저희 집 형편을 듣고는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 필요한 후원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죽음만을 생각하다가 다시 삶을 되찾게 된 기분이 어떨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만약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혼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살았습니다. 공부도 운동에도 열심히였죠. 저는 몰라보게 활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는 다르게 저는 단 1시간도 학교 수업을 지루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걸 배워나간다는 것이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태도가 또 있을까요? 저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에게 공부는 그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나태한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보면서 스스로를 다잡아온 결과였죠. 합격증을 손에 넣는 순간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아저씨를 꼭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제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 가셨던 그 모습이 언제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긴 편지를 써서 어렵게 물은 주소로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를 뵐 수 있었죠. 아저씨는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 그대로 초로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만나자마자 저를 품에 안아주셨죠. 그때까지 그렇게 너른 품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니 참 대견합니다. 앞으로도 등록금 걱정은 말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잘하시고요. 장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저씨는 저에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꼭 아저씨처럼 멋진 어른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반드시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에 등록금 후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돈이 그만 들어온 것보다는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는 한순간의 변심으로 후원을 끊을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명문대생이라는 이름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면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었기에 돈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죠. 다시 연락을 드리자니 돈이 아쉬워 연락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도 그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수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1년을 더 보내고 아저씨에게 연락을 드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큰 상실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대로 일생의 은인의 소식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으니 그 공허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성실히 회사를 다니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 지금은 제 사업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도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생각이 날 때마다 아저씨를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도무지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 한낮에 서울역을 지나가던 중에 웬 노숙인 한 분이 만취를 하셔서 바닥에 엎드려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창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 다 낡은 점퍼를 입은 채로 계시는 사이로 사람들은 무심하게도 바삐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추워 그대로 두었다가는 순찰하는 분들이 발견하기 전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를 들며 다가가 상태를 살피려고 그분의 몸을 바로하는 순간 저는 얼떨떨하여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멈춰섰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선가 많이 뵌 얼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아련한 기분이 들어 노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수염을 헤치고 몇 번이고 고쳐보니 그분은 분명 24년 전까지 저를 도와주셨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야위긴 했지만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려왔던 얼굴이라 금세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간 격조한 동안에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셨을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고쳐봐도 얼굴의 윤곽이나 귀의 모양이 그토록 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만에 하나 사람을 잘못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대화를 좀 나눠보기 위해 노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저씨, 선생님, 좀 일어나 보세요. 여기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니요? 고맙소. 괜찮아요. 그 눈빛과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가 그토록 그리던 아저씨가 분명했습니다. 아저씨는 아직 술이 덜 깨셨는지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의미 없는 말만 되뇌고 계셨죠. 저기요,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저랑 이야기 좀 하세요. 일단 좀 일어나 앉아보세요. 아저씨를 일으켜 세우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다면 우리를 참 이상하게 봤겠죠. 술 취한 노숙인을 부둥켜 안고 울먹이는 사람이라뇨. 아유, 선생. 괜찮으니 놓고 가시오. 아니, 괜찮다니까 글쎄. 그냥 놔주고 가요. 자꾸 흔들어 제끼니 어지러워 못 견디겠구만. 한참을 실랑이하며 겨우 근처에 아저씨를 앉혀드리고 갖고 있던 생수를 드렸습니다. 아저씨는 물 한 통을 다 드시고서야 겨우 정신이 조금 드는 듯했고 저는 그동안 아저씨의 얼굴을 다시 한번 이모저모 뜯어보았죠. 아휴, 고맙소다. 그런데 선생은 이시길래 젊은 사람이 마음이 참 좋소. 덕분에 괜찮아졌으니 이제 그만 가던 길을 가시죠. 저는 아저씨 옆으로 다가가 아저씨의 손에 제 손을 포개며 아저씨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눈물이 자꾸 나서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저씨의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에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이 틀림없으시죠? 저 호영입니다. 김호영이. 아저씨가 심장수술도 시켜주시고 대학도 보내주신 김호영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르신을 찾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요. 그러자 순간적으로 아저씨가 박수를 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의 얼굴 표정이 조금 기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마치 장난을 치며 웃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침착했습니다. 글쎄, 내가 선생을 일전에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통 모르겠구만. 그러면서 아저씨는 갑자기 박수를 치며 한참을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 상황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의 행색도 그렇고 혹시 그간의 모종의 일로 기억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닌가 하고 걱정되는 마음뿐이었죠. 아저씨는 한참을 껄껄대시더니 이내 자리를 떨고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내 선생한테 신세 많이 졌어. 덕분에 몸 보전했으니 이만 가겠어. 저는 황급히 아저씨를 뒤따라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글쎄 가던 길 가시라니까. 무슨 볼 일이 남아서 자꾸 이러는 게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출출하실 텐데 저기 식당 가셔서 저하고 식사나 하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 오셔서 밥 한 그릇 하시고 가세요. 근처 식당으로 아저씨를 모시고 가서 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아저씨는 숫제 멀뚱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 말씀이 없으셨어요. 음식이 나올 동안 혹시나 하여 제 옛날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아무 말씀 없이 가끔 고개를 가로젓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나오자 아저씨는 국물만 몇 숟갈 뜨시더니 소주를 한 병 시켜달라고 하셨어요. 식사를 좀 더 하시고 술을 하시죠. 따로 안주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에이, 아니야. 나는 소주 한 병이면 좋게. 선생 때문에 술 다 깨서 기분만 나빠졌어. 소주나 한 병 시켜주시오.
우선 식사를 하시면 소주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서 마저 드시죠. 아저씨는 마지못해 식사를 시작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닌 척 괴팍한 척 하셔도 불과 24년 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많이 늙으신 모습이라 해도 못 알아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제가 알던 그 멋진 아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문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비쩍 말라서 식당 주인도 꺼리는 노숙인이 되신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아이고 참, 기억할 것이 없다니까 그러네. 나야 본래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놈인데 내가 누굴 돕고 뭘 어쨌단 거야. 젊은 사람이 참 이상도 알세. 소주나 얼른 시켜줘. 얼른 먹고 나가게. 자네가 내 입장이 돼봐. 여기 앉아있는 게 속이 편한가. 아저씨는 소주가 나오자마자 큰 컵에 따라 맛있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뭔가를 따지고 싶지 않더군요. 슬픈 감정보다는 속상한 게 더 크기도 하고 진짜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자존심 때문에 모른 채 하시는 건지 그 자리에서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갑을 꺼내 가진 돈을 모두 안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음에 꼭 다시 찾아올 테니까 이 돈은 딴 데 쓰지 마시고 꼭 옷 한 벌 사 입으십시오. 앞으로 한동안 더 춥다던데 어르신 이렇게 다니시다가는 몸 상하십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며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냐고 하며 10,000원만 남기고 돈을 도로 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아무 의도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좋으니 우선 옷 한 벌 해 입으세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선심이 좋아서야. 알았어. 정주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거참 희한할세.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단한 양반이 나랑 많이 닮았나 보지. 좋은 일은 그 사람이 하고 그 덕을 내가 본다니 원.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네. 저는 식당 문 앞에 서서 멀어져 가는 아저씨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참 어찌된 일인지 가슴이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결코 제가 잘못 보았을 리가 없었거든요. 사람이 얼굴은 좀 닮을 수 있다지만 풍기는 기운이나 목소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돌아오니 기분이 뒤숭숭해서 밤에 잠도 설치고 다음날 일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집이고 회사고 간에 어디에 있든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이만큼 성공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린 나이에 서럽게 죽어갔을 테니까요. 도저히 회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2시간을 서성인 끝에 추위를 피해 쉬고 계신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점퍼 차림으로 계시더군요. 그래서 얼른 직원에게 부탁해 파카를 한 벌 사오게 했습니다. 아저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맙다는 말씀만 하셨죠.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부담스럽고 곤란해하시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그날은 일단 돌아왔습니다. 3번째 아저씨를 찾아가니 그날은 역정을 내시더군요. 선생, 그거 도무지 모를 사람이구만. 내가 신세진계에 있어서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왜 자꾸 와서 사람을 귀찮게 굴어? 내가 선생 고민 들어주는 사람이야? 여기 한번 봐봐. 여기가 어디 젊은 사람이 올 곳이야? 나한테 이럴 시간에 얼른 가서 그 사람을 찾아봐 그럼. 배운 선생이 그런 분간도 못해? 내 듣자 하니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무슨 큰 빚인 것처럼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찾아오지 마. 주변 노숙인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뒤돌아오는데 아저씨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몇 번이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날 아저씨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적어도 아저씨가 기억을 잃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는 생각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곤 했어요. 혹시나 못 배워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든 마음의 문을 여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끔 아저씨와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소주를 한 잔씩 할 때도 있었죠.
그러기를 한 몇 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저씨는 내내 시치미를 떼셨지만 저는 때로는 하시는 이야기에 맞춰드리기도 하고 가끔은 넉살을 부리기도 하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친해진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는 저를 엉뚱한 놈이라고 하시면서도 제가 찾아뵈는 게 영 싫지는 않으신 것 같았어요. 혹여 일 때문에 며칠간 못 가다 가게 되면 저를 반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저씨를 서울역에서 처음 만난 날처럼 국밥에 소주를 함께 마시고 있었죠. 그날따라 왠지 감상적이게 되더군요. 아마 아저씨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라서 더욱 그랬나 봐요. 그래서 괜히 저 혼자 뜨문뜨문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병실에 있던 10살 무렵의 이야기부터 아저씨가 연락이 끊기고 찾아 헤매던 때의 이야기를요. 그런데 묵묵히 국밥을 드시던 아저씨께서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지겨워하시는 줄을 알면서. 혹 화가 나셨나 해서 눈치를 살피는데 갑자기 아저씨께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자네도 참 어지간하구만. 그랬으면 잘 살 일이지. 꼭 이 늙은이를 그렇게 찾아 헤매야 했나? 아니, 어르신, 혹시 설마... 저는 드디어 아저씨가 마음의 문을 여셨나 하여 깜짝 놀라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는 테이블 위에 냅킨을 털어내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를 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김호영 군이라고 했나? 나는 자네 이름도 그만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래, 자네는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는가? 저는 너무나 놀라고 기쁜 나머지 벌떡 일어나 아저씨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저를 말없이 토닥여 주셨죠. 어르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저는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왜 아저씨가 노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막을 들을 수가 있었죠. 24년 전 아저씨의 후원과 연락이 끊겼던 그 시점에 아저씨의 사업은 손 쓸 수 없을 만큼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그래도 최소한의 규모로 후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사업이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되어 모든 후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저씨의 자제분들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공부 중이었고 사모님 역시 자제분들과 함께 미국에 정착해 있다시피 한 상황이었지만 아저씨의 사업이 부도를 맞자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가족들에게 버림받게 된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저씨는 내가 돈에 미쳐서 가족을 챙기지 못한 죄라며 통탄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이 아저씨 덕분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떠오르며 아저씨의 진짜 가족은 아저씨를 버렸을지 몰라도 난 아저씨의 진정한 아들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비록 일이 그리 되셨지만은 어르신께서 살리고 기르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어르신을 제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어르신을 결코 이런 곳에서 계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는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 하셨습니다. 그 어른 모시고 이리 내려오너라. 우리 집안의 은인이신데. 아저씨는 한사코 마다하셨지만 저는 아저씨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 근처에 지내실 곳을 마련해드렸죠. 저는 아버지를 본듯이 하며 약소하더라도 매달 200만 원을 생활비로 드리고 있습니다.